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오전에 심리를 열고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특검의 불승인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로 예컨대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의 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바쁘셨어요? 사실 뭐 요즘 탄핵소추위원으로 일주일에 거의 2, 3일은 헌재에 계속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상임위들이 열리고 있고 또 제가 잠깐 또 환노위로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한노이도 갔다 오셨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네. 산업재해라든지 이랜드파크 부당노동행위 청문회를 좀 긴급하게 표결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정신 없었습니다. 뭐 지금 막 그 깍두기예요? 좋은 말로는 좋고 예.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권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외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시고 좀 헤어를 좀 정리해 주세요. 헤어 정리가 잘 안 돼.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제 머리가 아닌데 네. 그 며칠 전에 그래도 좀 깨끗해 보여야 된다고 네. 빨았어요. 네. 근데 빨고 나니까 다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예, 가발이. 이게.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정리하고 드라이도 해주고 네.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환노위 가야지 법사위 가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 헌재 가야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그 헤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 335로 여러분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늘 졸려요. 피곤해. 아무 데서나 막 주무시는 거지 의원 전 좀 별론데 하여튼 그런 별명이 붙으셨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에게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 동시다발로 열어놓고 보셔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요새 공유가 대세지 않습니까? 공유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대세인 벌써부터 막 들어오는데요? 공유는 도깨비 공유 아닌가요? 그냥 공유해 하세요. 따져 자꾸. 그 공유와 이 공유는 다르지만 공유 정신은 물론 한자는 다르겠지만 야 지금 하자마자 카카오톡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혜진아님께서 저는 레지나로 읽었는데 혜진아구나. 혜진아 씨님께서 굿모닝 박주민 의원님 장윤성 기자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속히 한국에서 탄핵 소식이 들려오기를 상파울로에서 기도합니다. 상파울로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상파울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혜진아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준성님, 와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너무 멋지세요. 멋져요? 제가 보기에는 헤어 상태로 볼 때 그렇게 멋진 것은 아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왼종일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자, 힘이 좀 나십니까?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열심히 하겠다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엄태훈님께서 박주민 화이팅! 박경옥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엄청 피곤해 보여요. 안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신의원님께서 내면이 아름다워 빛나 보이는 박주민 의원. 예. 저희가 한 30cm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리죠. 특검이 고육책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소송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승인하면서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이의라든지 네. 또는 압수수색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좀 더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받아가지고 좀 강제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나라 지금 법 시스템에 없어요. 네. 체포나 구속 같은 인신에 관련된 강제 영장 집행의 네. 경우에는 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영장 발부 이후에 그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아닌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툴 방법이 없고 네. 지금처럼 영장을 들고 갔는데 네.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의 심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거부가 정당한지 안 한지. 예. 그러려면 그 제3의 심판자를 중심으로 한 이 심판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네. 이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네.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찰은 예. 개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소송의 요건이 충족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주로 예.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은 그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인을 예. 전제로 하고 있죠.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은 뭐 권한쟁의 권한쟁이라든지 심판. 뭐 이런 것들로 주로 다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헌법재판이나 예.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툼은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경우가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네.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그렇죠.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각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법원에서 예. 어떤 소송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각하고 네. 다른 하나는 기각입니다. 예. 예. 각하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예,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네.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갖췄으나 예. 네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기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얘기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법조인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해당 그 기관이 안 돼 이렇게 불승인 해가지고 이런 소송을 한 적이 있나요? 검찰이? 실질적으로 전례가 없죠. 건국 이래 최초예요. 예. 이게. 예. 지금까지는 네. 청와대의 경우나 네. 국정원의 경우 네. 뭔가 진짜 업무상 비밀이라든지 또는 네.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그냥 거기서 멈췄죠. 멈추거나 네.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는 물건을 그냥 받아오는 형식으로 음. 처리를 했죠.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든 한번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정소송으로 가지 말고 네. 영장의 강제력이 있으니 청와대에 강제로 진입을 해서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특검이 그냥 들어가면 연풍문을 통해서 그 막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구속영장 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 긴급 체포, 또는 뭐 경호실 직원, 뭐 현행범 민정수석실 직원, 체포, 현행범 공무집행 방해로 예. 하면서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한 뒤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다투는 게 오히려 이제 이 청와대 경호실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냐를 다투게 되겠고 그렇겠네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압수한 물건들이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냐,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를 법원에서 다투면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근데 완전히 그냥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긴 싫어서인지 아하. 행정소송이란 방법을 생각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의원님,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행정- 어제 오늘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들과 함께. 행정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죠. 네. 즉 이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 측에서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한 게 행정처분입니다. 거부한 게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예. 법원에서 다투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은 네. 소송은 법원에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따지는 거고요. 네.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 보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이럴 때 상급 행정기관이 없네요. 없죠. 청와대는. 예, 예. 대통령과 청와대 즉 대통령의 예. 행정처분은 음. 그 위에 상급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없고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군요. 예.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는 거다. 차라리 그 지난 10일인가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을 때 그 연풍문을 지나서 아예 공무집행 방해로 그 관련자들을 전부 구속영장을 치면서 긴급 체포해버리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왔어야 됐다. 그렇게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면피성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는 예, 건가요? 굉장히 어렵게 이 네.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네. 저는 그 시간이 또 이미 많이 소요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 증거물들에 대한 훼손이나 뭐 은닉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영장이 나왔을 때 영장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집행하는 게 맞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그 한 1시간 45분 뒤에는 그 심리가 열리는 건데요. 행정법원에서. 각하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법원이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 입법의 불비라는 것을. 입법의 불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 해석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입법이 불비한데 무조건 보호를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이를테면은 법 해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뭐 이 경우에 뭐 그 검찰이 네.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네. 특히 이게 공익적인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소송이 성립한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될 가능성과 안 될 가능성. 지금 어제 특검 기자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그 법원이 이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네. 곧바로 압수수색이 집행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네. 이런 전망이 막 돌았거든요. 집행정지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시 항고나 재항고 같은 경우로 다퉈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뭐 나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 특검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정법원의 재판부가 그동안 그 집회 의원님께서도 2016년 15년이죠. 15년 그 민중총궐기 때 그때 이제 광장을 여셨잖아요. 집회에 그 대해서 집행정지 예. 받았죠.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청와대 앞으로 뭐 200m, 100m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했던 최근에 계속 예, 그런 판결 냈죠. 재판부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짱돌 재판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재판부가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 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성격상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재판부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집회와 시위가 원래 우리나라 헌법하고 집시법상에 의하면 네. 원칙적으로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원칙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지금 판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현재 그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은 행정 소송 제도를 좀 손을 봐서 행정법원이 다룰 수 있는 네. 행정 처분의 대상도 늘리고 소송 요건도 완화하고 하는 게 기조예요 지금. 네. 예. 일본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일본의 행정소송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 소송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라고 보면서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김국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잠시 뒤에 1시간여 뒤에 있을 서울행정법원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속보로 그리고 또 박정호의 현장 본색으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한 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첩이 청와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요. 39건이고 사실 그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핵심 자료, 증거 자료가 됐는데 이게 청와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그걸 청와대에 갖다 두냐 했더니 안전할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비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문을 열고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안봉근 이재만 다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닌가?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조홍천 의원도 지적했지만 네. 출입 기록 같은 게 다 자동적으로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출입 기록이. 네, 출입 기록이라든지 CCTV 영상 같은 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최순실이 얼마나 청와대에 드나들었고 또 비선 실세 주변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고 네. 또 비선 진료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입 기록. 예, 그렇게 된다면은 뭐 또 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시에 대통령이 그 관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청와대 경내에 있었던 것이냐 그게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지금 가지고 나와야 되는 핵심 자료가 출입 기록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검이 증거로 뭐 출입 기록 그다음에 이제 통화 관련된 기록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각종 회의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선 진료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 의료용품들이나 약품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의무동, 그다음에 비서동, 그리고 경호동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들어가야 이게 가능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네. 이 증거들을 은폐해야 되거나 인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면 네.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 그 증거들이 있는 거니까 뭐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할 수도 있겠죠. 인멸을. 네. 그렇게 된다면 뭐 굉장히 좀 진상 규명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권 교체가 돼도 이미 뭐 인멸된 증거들을 다시 복원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뭐 내부 고발자들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증언과 진술로 또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증거들로 일정 정도 진상규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주 체계적인 어떤 증거들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탄핵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13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참석을 하셨죠? 어제 오전에 참석을 했고 네. 오후에도 조금 참석을 더 하고 나서 다른 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던 일정의 증인들은 다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봉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저쪽에서 고집했던 증인이에요. 예.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예, 꼭 불러야 된다. 꼭 불러야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 기일에서는 연락이 된다.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이 네. 실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네.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인지 예. 좀 드러난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출석 사유서에는 사춘기에 있는 딸이 공부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이유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과 안봉근 비서관의 불출석이 연관이 된다고요? 왜냐면은 그 안봉근, 이재만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이죠. 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을 다 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봉근이 나와서 받아야 될 질문들 중에 당연히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의 그 진술들이 네. 다 뭐 대통령 측과 삼성 측이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네, 나오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하고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네. 이 양자 간의 이 관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핵심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안봉근 이재만. 그래서 잘못 헌재에 나와서 그 국회 측 소추인단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의 질문에 잘못 말했다가 실수해가지고 더 큰 사실관계를 증언하게 될 때 그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나온 거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네. 대부분의 증인들이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요. 네. 형사 사건 쪽 흐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충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이 동시에 그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네. 둘 중에 또 하나는 안 나오는 식으로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안봉근 증인하고 상충된 진술을 할 증인이 뭐 같은 날 채택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형사 사건 그쪽에 뭔가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소송 전략상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조심한 것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이재용 부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뇌물과도 관련된 그렇죠. 뇌물 수수와도 관련된 예, 예, 부분이라서 제가 대통령 측이라면 조심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국회 측에서 요구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증인들에 대해서 사실 헌재가 거의 다 받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 그 회장들에 8명만 대해서 빼고. 8명 네. 빼고. 근데 그 재벌 총수들은 사실 이제 사실관계 조회를 해서 확인되면 전부 증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통령 측이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사실상 나머지는 헌재가 다 받아주어라 네. 이렇게 한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인 안 받겠다고 결정을 네. 내린 것이죠. 네. 그러면 22일 날 변론 종결을 하는 겁니까? 22일 날 지금 변론 종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지금 헌재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최후 변론? 네. 예. 이게 이제 형사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후 변론 절차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건 정해졌는데 네. 그럼 최후 변론은 어떻게 할 거냐? 증인 신문 끝난 그날 뭐 하는 거냐? 네. 별도의 날을 잡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얘기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헌재에서 23일까지 국회 측, 소추인단 측,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 양쪽이 모두 네네. 다 그 서류 하고 싶은 말 다 내라, 성명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얘기할 거면 23일까지 얘기하라는 얘기가 가장 명시적으로 걸려 있는 네. 명령이고요. 예. 그 속내는 예. 대통령 출석할 거면 예. 최후 변론할 거면 예. 23일 전까지 그 의사 밝혀라는 의미예요. 그런 거군요. 네. 예.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규제 TV에서 안 한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네. 최근에 대리인단 측, 네. 그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하는 말들을 좀 분석해 보면 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증거로 그렇게? 지난주 초 네. 또 그 전에는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헌재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2월 9일 이후로는 네.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얘기보다는 그냥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정도로 발언 톤이 떨어졌어요. 네. 그 얘기는 헌재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절차 지연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예, 예. 그 상황에서 나와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고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다의 그 톤이 약해진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후 변론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때 보면 네. 그냥 혼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측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형사 사건에서도 본인이 증인처럼 증인대에 앉아서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문을 받겠다. 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건데 혼자 이게 쭉 얘기를 하는 방식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희 국회 측에 네. 불리한 질문을 안 받아도 되는 대신에 그렇게 혼자 쭉 얘기하는 거는 소송으로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소송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한번 퍼포먼스일 뿐이죠. 근데 그 일정을 뭐 시간을 좀 달라 준비하려면 네. 한 3월 중순쯤 하겠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달라라고 얘기할 경우는 피고인 신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를 상정했던 겁니다, 사실은. 피고인 신문. 마지막 단계에서. 네.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최후 변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것이라면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해도 헌재가 많이 줄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다.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최후 변론을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한다고 의견을 23일 전에 밝히면 네. 그냥 기일을 한 번 더 잡긴 잡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예, 그 다음 주 한 28일과 23일 그 사이에. 네. 예. 대통령의 그 입장이 마지막 최후 입장이 헌재에 전달되긴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맞습니다. 기존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예. 그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럼 이 문서 말고도 또 나와서 또 얘기하는 절차 번복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규칙을 보면은 네. 피고인이 뭐 본인이 나와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네. 그런 의사를 좀 재판 초기에 밝혀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재판 아마 초기에. 예, 그래서 단순히 나와서 그냥 변론 쭉 자기가 읊조리려고 한다면은 재판부에서는 이미 뭐 그것도 냈고 서면도 냈고 또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시간을 그래서 아예 안 주거나 바짝 잡아서 기회를 잡거나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네. 피고인 신문 방식을 해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주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2월 내에는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만일에 하나 한 분이 뭐 무슨 사고가 생겨서 재판에 올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자체가 공전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12월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절차가 지연이 돼서 이제 13일을 넘긴다. 네.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뭐가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탄핵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결론에도.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3일 전에 결정을 하고 네. 판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헌재도 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헌재가 어떤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8인 체제 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7인이 되면은 절차 지연부터 시작해서 그 내린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되도록이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헌재도. 예. 근데 그 실제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기각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어느 재판관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이분이 기각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아다녀서 많은 국민들은 그 최근의 분위기로 볼 때,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막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하냐, 좀 더티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때 결국에는 결과의 왜곡까지 그 박한철 소장이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쪽에서 이렇게 바람 잡는 게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결론을 뭐 미리 상정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또 지나치게 너무 걱정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너무 긍정적인 분위기, 낙관적인 분위기에 있거나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헌법재판의 특성을 봤을 때 정치재판이거든요.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다라는 건 이제 헌법 교수들부터 헌법 교과서에 다 써져 있는 얘기예요. 예. 완전히 법리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피청구인 측은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여론의 비판을 태극기 들고 나오고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일정한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메시지에 지지자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면서 편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또 국민분들도 네. 움직여 주셔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약간의 그 우려 섞인 전망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대심 판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선 그 고영태 파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2,000개의 파일이 있다는 네. 거고 그 중에서 그 국회 측 소추인단들은 29개를 증거로 채택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하셨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2,000개를 다 들어보자.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개를 언제 다 듣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미 검찰에서 한번
다 한번 검토를 해본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29개 정도만 녹취록을 만드는 건데 네. 나머지 것들은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뭐 혼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뭐 중국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네, 있다면서요. 뭐 그런 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피청구인 측, 즉 대통령 측은 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입장이. 검찰을. 예,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건데 다 들어보자라고 무책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입수할 수 있으니까 받아서 본인들이 열심히 듣고 증거로 쓸만한 것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예컨대 목리를 부르면서 2,000개 다 들읍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이걸 헌재가 좀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헌재가 그 증거 조사를 그렇게 다 하지 않고 네. 보통 성명을 명합니다. 해명하라고 명명을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냐면 그 2,000개 파일을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각 파일마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 이유를 적시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헌재가. 네, 헌재가. 2,000개에 대해서 네. 더 세게 나가는 거네요. 더 세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원래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대리인들이 들어보고 네. 1번 파일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으니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현재 아하. 2번 파일은 어떤 내용이니까 이걸 약간 소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먼저 내라. 네. 그럼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증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중국 음식은 뭐 언제 먹으려고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예. 그거 증거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또 일주일 시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고영태가 네.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현재. 네. 그리고 고영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 네. 그것도 저희도 주장하지 않았고 네. 현재도 증거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녹음 파일은 고영태의 진술과 고영태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건데 고영태의 주장과 진술이 여기 증거로 제출되는 게 없어요, 현재. 헌재. 예, 그러니까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법리적으로 다가가서 네. 너희들이 하려는 행위가 사실 고영태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네. 우리가 고영태 말을 증거 채택한 게 뭐가 있냐. 따라서 너희들이 하려는 건 진짜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건데 우리가 너희들이 허공에 주먹질하는 걸 다 시간 들여가면서 봐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국민들이 이제 자꾸 막 그 대통령 측에서 고영태 하니까 마치 이게 고영태 탄핵 심판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그렇죠. 건데 네. 고영태 씨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계속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이 탄핵이 누군가의 음모와 기획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최순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 고리가 두 가지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는 고영태의 사적 보복, 홍석현 대망론으로 얘기하는 뭔가의 어떤 JTBC를 중심으로 한 홍석현 대망론? 음모적 보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석현을 대통령 시키려고 JTBC가 저렇게 음모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다? 그래요? 저도 홍석현 대망론을 네. 헌재에 출석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증인 신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최순실한테. 홍석현 대망론 아시죠? 그래서 삼성의 승계권은 누가 가져가야 되고 또 어떻게 저쪽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고영태와 홍석현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조작됐다는 거. 조작됐다? 네. 근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이걸 드러내고 네. 형사재판에서도 계속 이걸 드러내고 재판 외에서도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 인용된 탄핵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지지자들을 계속 뭉치게 만들죠.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운명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이 되면 지금 바른정당도 요구하지만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엔 네. 같이 책임을 좀 물어야 되잖아요. 정치적 그렇습니다. 책임을. 예. 그럼 새누리당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정당하지 않다. 조작된 거다. 뭐, 우리는 음모에 기한 피해자다. 거다. 우린 피해자다. 아. 이걸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 우린 바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린 바보다, 몰랐다, 아니면 억울하다. 세 가지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네. 바보다. 이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네들은 못할 거고 네. 뭐 몰랐다. 예.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 정황이 안 맞고 예. 증거가 너무 억울하다. 예.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쓰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입는 데미지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또 줄여서 이쪽이 뭔가 살아 있어야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쪽도 형사 처분을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네. 기댈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이 부분은 재판 이후에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른바 박근혜 세력,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우익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네. 그래서 이 우파의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억울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야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또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이 세력이 계속 정치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가는 네.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적 목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서울행정법원의 심리 그리고 이제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말씀을 좀 들었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그 헌재의 결정과 특검의 수사가 다소 좀 연동된 측면은 없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재판의 성격은 다르지만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형사처벌을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헌재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두 개는 이제 법적으로도 별개의 절차이고요. 네.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특검은 형법 등 법률 위반을 다투는 거고요. 네. 헌재는 헌법 위반을 다투는데요. 그래서 기준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네.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은 네. 두 개가 계속 연동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광고 나온 거 보셨죠? 원로법조인단. 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네. 이 얘기는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 예. 같아요. 예. 근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두 개의 절차가 하나의 절차다라고 자꾸 보면서 형사적인 법률 위반을 검토하는 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고요. 네, 네. 네. 또 대통령 측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네.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서면을 내긴 냈는데 이 특검 수사 결과를 저희가 인용해서 자료를 낸 거죠. 네. 서면을 낸 거죠. 근데 이게 소추 사유를 추가한 거다라고 또 자꾸 주장을 해요. 저희들은 소추 사유를 추가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왔다는 걸 참고하라라는 참고 자료 형태로 낸 거예요. 네. 근데도 피청구 측에서는 저게 별개의 소추 사유를 추가한 거기 때문에 불법적이다. 또는 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입증이 필요하다. 네. 시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사 사건하고 헌재를 자꾸 섞으려고 하고 네. 연계성이 강하다고 주장은 대통령 측에서 많이 하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탄핵을 바라는 쪽에서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 그런 고민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특검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이제
그 지금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조사를 한다 한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돼야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재벌 수사라든가 또 2014년도 문건 수사라든가 아직 수사가 제대로 미진한 아예 이제 어제는 뭐 삼성 이외에 다른 대기업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특검이 할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특검이 이제 월요일 날 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왔죠.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내용이 이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라고 네. 요청을 해서 거기에 화답해서 답변서 형식으로 의견서를 보낸 건데 네. 주로 이제 제가 발의한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상당히 많은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도 많기 때문에 네. 현재 예정돼 있는 70일로는 많이 부족하다. 어느 정도는 연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의견도 담겨 있거든요. 그걸만 봐도 현재 그 특검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당연하고요. 정의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도 야삼당 똑같은 입장인데 바른정당은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그 동의하겠다라고 장제원 대변인 전 대변인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특검이 황대행에게 요청을 하고 네. 황대행이 거부를 하면 그때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해 보겠다죠. 바른정당 추진해 보겠다죠. 저희 기자하고 멘트한 건 전혀 좀 다르네요. 그래요? 다 압축해서 얘기했네요. 네. 네. 특검이 요청이 권성동 오면 위원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법이 네. 그렇게 A, B, C, D를 밝게 돼 있는데 네. 그 법대로 안 하고 네. 다른 법을 또 내는 게 네. 안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법률적으로. 네, 법대로 프로세스를 밟아라. 네. 그래서 안 되면 새로 입법하자가 지금 바른정당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을 하고 네. 나머지 30일을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 30일 연장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서명을 해야 가능한 거죠. 승인을 해줘야죠. 지금 그걸 요청을 특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네, 부분이 네. 있어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도요. 네. 예. 연장에 대한 요청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대충 지난주나 지지난주 미리 연장 요청을 하고 네. 황대행 보고 빨리 결정 내려달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는데 그게 네.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날? 25일.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일 전. 그러니까 2월 28일이 종료되는 날인데요. 2월 25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2월 25일 날 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예. 그걸 모르고 왜 너 요청 안 하냐? 아하. 요청하면 되겠네 빨리 바른정당 말대로. 예, 예. 모르는 거죠 이거를 바른정당도. 예. 법에 되어 있구나. 예, 저희도 바른정당도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법에 3일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3일 전에 하고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언제까지 결정을 그러니까 해야 돼요? 25, 26, 27, 28 중에 결정을 하는 거죠. 나흘 동안. 예, 나흘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예. 3월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쉬었다가. 예. 그러니까 28일까지 바른정당 말에 따르면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25일 날 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네. 하는지 안 하는지. 네. 막 특검도 하고 싶은데 25일 날 해야 되니까 못 하고 기다려야 있어요. 되고. 예, 25일 날 했어. 예. 그러면 황대행은 들고 있어요. 28일까지. 네. 그럼 28일 날 못 해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종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논의 시작. 국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법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언제 그 야당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여야 합의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100일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간사가 뭐 70일 하고 나머지 30일 연장 자동방으로 연장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법을 만드셨을까? 그러게요. 예. 네. 참 아쉬움이 많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바른정당이 말한 프로세스를 밟기에는 수사 네. 연속성 보장 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네요. 차라리 2월 네. 23일 예정되는 임시회에서 해줘야 네. 특검도 편하게 수사 범위를 지금부터 확대할 수 있거든요. 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수사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끝난다고 예, 그러면은 대상을 뭐, 넓힐 수 있겠어요? 예, 할 불가능하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23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죠. 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네.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아마 이제쯤은 알 것 같아요.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은 약간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법사위가 열리거든요. 네, 오늘 열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그 바른정당의 권성동 위원장 설득이 안 된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도 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른정당이 안 해준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진짜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또 안 해주면은 여야 합의 없이도 비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막히는 거죠. 직권상정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직권상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달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바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직권상정의 요건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그 여야 사당이 모여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승복한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네. 우상호 대표는 구두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합의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원래 그 2월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을 의논하기로 한 자리였는데 정우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특검법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승복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선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존중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네.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각이 됐다. 그쵸. 요새 법률 용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정의당 같은 데는 또는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헌재는 없어져야 된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헌재가 기각을 하면 거기에 전면적으로 불복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탄핵이 인용되면 또 저쪽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그 인용이든 기각이 되면 뭐 승복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좀 안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네. 그거는 새누리당이 밝혀야 될 입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바로 의원님 주신 그 네. 부분인데요. 지금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은 새누리당이고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고 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사실 12월 9일 날 탄핵을 국민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법률적 절차를 국민분들은 밟는 이미 그때 헌법적 결단을 내리신 걸로 네. 봐야 되고 네. 사실 그래서 헌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미 헌법적 결단을 한 거고 네. 그런 이후 과정을 헌재가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그 헌재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건 아니어서 약간 불안했던 느낌이 계속 있었던 거고 네. 지금은 좀 입장이 좀 강건하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마음을 놓기도 좀 하는 건데 네.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야당이 아니라 네. 국민이 이미 탄핵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헌재가 그 인용 결정을
하면 무조건 승복하는 거죠. 더 이상 이론이 없어야 됩니다. 사과하고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더 이상 근데 국민들이 이제 그 벌써 100일이 넘도록 광화문 광장 혹은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섰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요. 네. 작년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봄이 오고 있거든요. 입춘이 예. 지나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른바 태극기로 그 상징되는 좀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불편한데요. 네. 그 탄핵 기각 집회를 계속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고 있어요. 나가죠. 예, 나가서 선동하고 있고 무슨 뭐 촛불 시민들을 폭도라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네, 촛불 집회 나가면 정치인들이 발언 안 합니다. 정신 발언 안 하죠. 무대에 안 올라가요. 무대에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예, 예. 안 세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야당 의원 중에는 아씨 올라가서 우리도 좀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하시는 예, 분이 예. 있지만 일단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죠. 네, 정치인들의 선동을 이 작동되는 공간이 아닌데 네, 태극기 집회는 유난하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난히 네, 주요 연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큰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깃발 들고 지난 촛불 때 그 더불어민주당 깃발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원내 일당이 저렇게 깃발을 들고 촛불 대열에 함께 하는구나. 근데 이제 발언은 안 하시고 그냥 군데군데 다 앉아 계셨잖아요. 네. 의원님들이. 군데군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함께 앉아 계셨나요? 세종대왕 뒤에 모두? 민주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당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계단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네. 있어요. 각자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나와바리가 빨리 가서 거기 자리 잡아야 잡아야 돼요. 됩니다. 그게 항상 의원님들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깃발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든든했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은평갑 지역위원회만 해도 거의 한 45명, 50명이 나왔어요. 당원들이. 은평갑 지역위원회 네. 의원님 소속 네, 당원들만. 당원들만 일반 저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네, 박주민 의원. 은평구 그 주민분들 더 나오셨겠지만 네. 당원들만 한 45명, 50명 나왔어요. 저희 그 촛불 집회 인터뷰 저희가 이제 시민들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은평구에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은평구에서 많이 나오세요. 은평갑인가요? 네. 아니 뭐 막 와서 반갑게 인사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은평이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데서 지역 주민들 만나면 더 반가우시겠어요. 네, 저는 전화번호 땁니다. 그래요? 네. 전화번호 따요? 네. 그래서 의정 보고 문자도 드리고. 그러시군요. 자,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가슴을 졸이면서 2월 말 3월 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네. 예언을 하셨어요. 3월 9일 오후 2시 탄핵은 된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예언 한번. 저는 뭐 3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네. 탄핵이 돼야 된다는 그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네. 그러나 제가 어느 날에 어떤 결론이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만 하면 네. 저쪽에서 트집을 엄청 잡아요. 아시다시피 권성동 위원장이 네. JTBC하고 인터뷰에서 3월 9일 한 번 언급했다가 난리 났죠. 거의 한 달을 복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국회 측 대리인단, 소추위원단 소속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고요. 예. 헌재 측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인터뷰 같은 네. 거 조심하시라. 인터뷰 같은 건 해도 되는데 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발언들은 자제해달라는 얘기였죠. 네, 오히려 대통령 측이 더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하죠. 누굽니까 그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님 아니 서석구 변호사님도 손범규? 그렇고 손범규 네. 변호사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에 막 쓰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썼던 것 같긴 한데. 근데 하여튼 뭐 그 장외 설전도 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논리 싸움도 있는 논리 거 싸움도 아니겠어요. 있고 예. 또 법리 다툼도 해야 여론이라는 것도 작용하는 그렇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이제 시민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전 집회도 하고 마무리 집회도 헌재 앞에서 했어요. 이런 그 국민들의 함성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요. 안 미치면 태극기 집회 저렇게 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인간의 뇌는 아주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적 시스템이 아니라요. 상호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집회 시위를 왜 합니까? 집회 시위를 보면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국정원 왜 댓글 달까요?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댓글 다는 거거든요. 네. 광고 왜 합니까? 광고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그 프로 할 때 웃음소리 깔아주는 거. 네.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분들의 움직임, SNS 한 번 하는 거, 좋아요 한 번 눌러주는 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돼요. 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하기 이렇게 또 홍보를 한번 하게 됩니다. 문호키님께서요, 박주민 씨 아침에 보니 기분 좋은데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허현수님께서는 박주민 의원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좀 건강합니다. 건강하시래요. 아, 건강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는 걱정을. 아닌데 건강한데 그 예. 화면에 비치는 제가 굉장히 윤이 나고 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그 민중총궐기 때하고는 다르게 이마가 번쩍번쩍 빛이 좀 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헤어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세현님께서는 탄핵당해도 청와대 안에서 안 나오고 버틸 물건이다. 그럴까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죠. 워낙 상식 밖의 행동들을 많이 하고 네. 또 너무 뻔뻔하게 구니까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저런 식으로 계속 자기 지지층을 모은 뒤에 네. 진짜 뭐 탄핵이 딱 인용되면 갑자기 그걸로 뭔가를 이런 걱정도 들긴 들어요. 예. 하여튼 그 매우 위중하고 불안한 나날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차게 밝게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일 새로운 연정맘님께서요. 박주민 의원님 참 좋은 사람 초선으로 국회에서 힘드실 텐데 특검 연장되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홍선협님께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대범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꼼수와 지연책들을 간파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물리쳐 나갈 뿐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책략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맙시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뭘 바라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초루님께서는요. 워싱턴에서 오마이뉴스 응원하는 1인입니다 하셨고요. 떠도는 탄핵 기각설에 대한 진위 여부 아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에서 각 당에 요구했던 결과 승복권 때문에 기각설이 그저 설이 아닌 게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네요 하셨습니다. 위대한 방 방창형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군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서민적인 모습 보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서민적이세요? 서민이세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초호화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요. 네. 자, 호성 기아 타이거즈 12 이분께서는 안녕하세요. 어제 유튜브 박사모 서울 지지택 고등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해서 경악을 했습니다. 무슨 저렇게까지 하나 어이가 없었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리나 20님께서는 의원님 존경합니다. 저는 뉴저지예요. 청와대를 흰색으로 칠해야 되는 듯 언덕 위에 흰집? 외국의 법을 인용할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정영준님께서 오마이뉴스 사무실 길 건너 사거리 모퉁 도너스집 있습니다. 드시고 되세요. 저희들한테 던킨 도너츠 선물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거 못 받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전인선님께서 장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시느라 퉁퉁 어쨌을까? 원래 인천입니다. 원래 뚱뚱해요. 그러니까 기계는 속이지 않는다니까요. 소다디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화이팅! 국회의원을 꿈꾸는 중학생입니다. 오, 장윤석 기자님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하셨어요. 야, 국회의원을 꿈꾸는 중학생이래요. 신요원님께서 여기는 노원구 상계동 장윤선 박정호 기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친구 등록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친구 등록했습니다.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저렇게 많은 분들께서 주시고요. 굉장히 글을 많이 주셨는데 행복한 집 행복한 맹구리 굿모닝입니다. 저는 촛불 집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응원만 하는데도 지치는데 지쳐가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국민은 주말마다 촛불로 나라는 대행으로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공정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동물학대는 생각도 못하시겠지만 제발 빨리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네. 내년에 한국에서 소주 한잔 했으면 합니다. 화이팅 호주 브리즈번인가 봐요. 예. 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세계 속의 팟짱.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아무튼 그 2월 22일까지 남아있는 변론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를 잘 지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 저희가 또 모시고 의원님 모시고 말씀 좀 들었으면 네. 좋겠고요. 좀 자주 나오세요. 네. 피곤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오전에 심리를 열고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특검의 불승인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로 예컨대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의 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바쁘셨어요? 사실 뭐 요즘에 탄핵소추위원으로 일주일에 거의 2, 3일은 헌재에 계속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상임위들이 열리고 있고 또 제가 잠깐 또 한노위로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한노이도 갔다 오셨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네. 산업재해라든지 이랜드파크 부당노동행위 청문회를 좀 긴급하게 표결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정신 없었습니다. 뭐 지금 막 그 깍두기예요? 누구 좋은 말로는 좋고 예.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권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외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시고 좀 헤어를 좀 정리해 주세요. 헤어 정리가 잘 안 돼.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제 머리가 아닌데 네. 그 며칠 전에 그래도 좀 깨끗해 보여야 된다고 네. 빨았어요. 네. 근데 빨고 나니까 다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예, 가발이.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정리하고 드라이도 해주고 네.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환노위 가야지 법사위 가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 헌재 가야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그 헤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 335로 여러분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늘 졸려요. 피곤해. 아무 데서나 막 주무시는 거지 의원 전 좀 별론데 하여튼 그런 별명이 붙으셨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에게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음 TV팟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 동시다발로 열어놓고 보셔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요새 공유가 대세지 않습니까? 공유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대세인 벌써부터 막 들어오는데요? 공유는 도깨비 공유 아닌가요? 그냥 공유해하세요. 따져 자꾸. 그 공유와 이 공유는 다르지만 공유 정신은 물론 한자는 다르겠지만 야 지금 하자마자 카카오톡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혜진아님께서 저는 레지나로 읽었는데 혜진아구나. 혜진아 씨님께서 굿모닝 박주민 의원님 장윤성 기자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속히 한국에서 탄핵 소식이 들려오기를 상파울로에서 기도합니다. 야, 상파울로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상파울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혜진아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준성님, 와,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너무 멋지세요.
멋져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헤어 상태로 볼 때 음. 그렇게 멋진 것은 아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왼종일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자, 힘이 좀 나십니까? 예, 네, 열심히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열심히 하겠다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엄태훈님께서 박주민 화이팅! 박경웅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엄청 피곤해 보여요. 안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신의원님께서 내면이 아름다워 빛나 보이는 박주민 의원. 예. 저희가 한 30cm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심리가 열리죠. 구속영장 치면서 들어가면 되는 뭐 건가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 긴급 체포, 또는 뭐 경호실 직원, 뭐 민정수석실 직원, 체포, 현행범, 공무집행 방해로 예. 하면서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한 뒤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다투는 게 오히려 이제 이 청와대 경호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냐를 다투게 되겠고 그렇겠네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압수한 물건들이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냐,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를 법원에서 다투면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근데 완전히 그냥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긴 싫어서인지 아하. 행정소송이란 방법을 생각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의원님,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행정- 어제 오늘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들과 함께. 행정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죠. 네. 즉 이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 측에서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한 게 행정처분입니다. 거부한 게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예. 법원에서 다투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은 네. 소송은 법원에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따지는 거고요. 네.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 보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상급 행정기관이 없네요. 없죠. 청와대는. 예, 예. 대통령과 청와대 즉 대통령의 예. 행정처분은 음. 그 위에 상급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없고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군요. 예.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는 거다. 차라리 지난 10일인가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을 때 그 연풍문을 지나서 아예 공무집행 방해로 그 관련자들을 전부 구속영장을 치면서 긴급 체포해버리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왔어야 됐다. 그렇게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면피성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는 이게 건가요? 굉장히 어렵게 이 네.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네. 저는 그 시간이 또 이미 많이 소요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 증거물들에 대한 훼손이나 뭐 은닉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영장이 나왔을 때 영장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집행하는 게 맞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한 1시간 45분 뒤에는 그 심리가 열리는 건데요. 행정법원에서. 각하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런 소송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법원이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입법의 불비라는 것을. 입법의 불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 해석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입법이 불비한데 무조건 보호를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이를테면은 법 해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뭐 이 경우에 뭐 그 검찰이 네.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네. 특히 이게 공익적인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소송이 성립한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될 가능성과 안 될 가능성. 지금 어제 특검 기자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그 법원이 이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네. 곧바로 압수수색이 집행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네. 이런 전망이 막 돌았거든요. 집행정지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시 항고나 재항고 같은 경우로 다퉈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뭐 나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 특검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정법원의 재판부가 그동안 그 집회 의원님께서도 2016년 15년이죠. 15년 그 민중 총궐기 때 그때 이제 광장을 여셨잖아요. 집회에 그 대해서 집행정지 받았죠.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앞으로 뭐 200m, 100m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했던 최근에 계속 그런 판결 냈죠. 재판부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짱돌 재판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재판부가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 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성격상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재판부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집회와 시위가 원래 우리나라 헌법하고 집시법상에 의하면 네. 원칙적으로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원칙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지금 판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현재 그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은 행정소송제도를 좀 손을 봐서 행정법원이 다룰 수 있는 네. 행정처분의 대상도 늘리고 소송 요건도 완화하고 하는 게 기조예요 지금. 네. 예. 일본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일본의 행정소송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 소송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라고 보면서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김국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잠시 뒤에 1시간여 뒤에 있을 서울행정법원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속보로 그리고 또 박정호의 현장 본색으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첩이 청와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요. 39건이고 사실 그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핵심 자료, 증거 자료가 됐는데 이게 청와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그걸 청와대에 갖다 두냐 했더니 안전할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비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문을 열고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안봉근 이재만 다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닌가? 아 진짜 그러네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조홍천 의원도 지적했지만 네. 출입 기록 같은 게 다 자동적으로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출입 기록이. 네, 출입 기록이라든지 CCTV 영상 같은 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최순실이 얼마나 청와대에 드나들었고 또 비선 실세 주변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고 네. 또 비선 진료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입 기록. 예, 그렇게 된다면은 뭐 또 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시에 대통령이 그 관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청와대 경내에 있었던 것이냐 그게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지금 가지고 나와야 되는 핵심 자료가 출입 기록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검이 증거로 뭐 출입 기록 그다음에 이제
통화 통화? 관련된 기록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각종 회의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선 진료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 의료용품들이나 약품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의무동, 그다음에 비서동, 그리고 경호동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들어가야 이게 가능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네. 이 증거들을 은폐해야 되거나 인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면 네.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 그 증거들이 있는 거니까 뭐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할 수도 있겠죠. 인멸을. 네. 그렇게 된다면 뭐 굉장히 좀 진상 규명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권 교체가 돼도 이미 뭐 인멸된 증거들을 다시 복원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뭐 내부 고발자들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증언과 진술로 아. 또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증거들로 일정 정도 진상 규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주 체계적인 어떤 증거들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탄핵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13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참석을 하셨죠? 어제 오전에 참석을 했고 네. 오후에도 조금 참석을 더 하고 나서 다른 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던 일정의 증인들은 다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봉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저쪽에서 고집했던 증인이에요. 예.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예, 꼭 불러야 된다. 꼭 불러야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 기일에서는 연락이 된다. 그러니까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이 네. 실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네.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인지 예. 저는 드러난다고 보이거든요. 예.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출석 사유서에는 사춘기에 있는 딸이 공부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이유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과 안봉근 비서관의 불출석이 연관이 된다고요? 왜냐면은 그 안봉근, 이재만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이죠. 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을 다 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봉근이 나와서 받아야 될 질문들 중에 당연히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의 그 진술들이 네. 다 뭐 대통령 측과 삼성 측이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하고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네. 이 양자 간의 이 관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핵심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안봉근 이재만 그래서 잘못 헌재에 나와서 그 국회 측 소추인단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의 질문에 잘못 말했다가 실수해가지고 더 큰 사실관계를 증언하게 될 때 그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나온 거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네. 대부분의 증인들이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요. 네. 형사 사건 쪽 흐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충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이
동시에 거. 네네네. 특검이 고육책을 쓴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소송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승인하면서 네.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이의라든지 네. 또는 압수수색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좀 더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받아가지고 좀 강제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나라 지금 법 시스템에 없어요. 네. 체포나 구속 같은 인신에 관련된 강제 영장 집행의 네. 경우에는 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압수수색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영장 발부 이후에 그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아닌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툴 방법이 없고 네. 지금처럼 영장을 들고 갔는데 네.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의 심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거부가 정당한지 안 한지. 예. 그러려면 그 제3의 심판자를 중심으로 한 이 심판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네. 이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네.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찰은 예. 개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소송의 요건이 충족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주로 네.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인을 예. 전제로 하고 있죠.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은 뭐 권한쟁의 권한쟁이라든지 심판. 뭐 이런 것들로 주로 다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헌법재판이나 예.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툼은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이런 경우가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네.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그렇죠.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각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법원에서 예. 어떤 소송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각하고 네. 다른 하나는 기각입니다. 예. 예. 각하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예,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네.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갖췄으나 예. 네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기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얘기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법조인들이.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해당 그 기관이 안 돼 이렇게 불승인 해가지고 이런 소송을 한 적이 있나요? 검찰이? 실질적으로 전례가 없죠. 건국 이래 최초예요. 예. 이게. 예. 지금까지는 네. 청와대의 경우나 네. 국정원의 경우 네. 뭔가 진짜 업무상 비밀이라든지 또는 네.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그냥 거기서 멈췄죠. 멈추거나 네.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는 물건을 그냥 받아오는 형식으로 음. 처리를 했죠.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든 한번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정소송으로 가지 말고 네. 영장의 강제력이 있으니 청와대에 강제로 진입을 해서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특검이 그냥 들어가면 연풍문을 통해서 그 막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